예, 뭐 뜻바세님들 들어오시는 대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네, 이진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세상에. 예. 왜 여기 모여 계십니까? 평소 때 그 채팅창에 글 안 남겨주신 분들도 다 들어온 거 보니까 네. 순전히 이진우 대표님 덕분입니다. 네. 아무튼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예, 그럼 완전 팬들이기만. 본인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외모? 제 블로그 가시면 제가 2011년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워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잘생겼어요. 이런 테러를 하십니까? 예, 제 친구랑 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생겼어요. 세상에. 야, 30살 때 사진 올려놓고 뭐 50살 때 사진 올려놓고. 네. 네, 꿀보이스. 예, 시니컬함 대박. 예, 예. 외모 목소리 다 멋있다고. 예. 오늘은 저는 여기 뭐 하러 온지는 잘 모르고 예. 제가 존경하는 네. 빠숑님께서 너 잠깐 와라 그래서 왔는데 야 오늘 제목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네. 제목을 이미 뽑아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 맞춰서 강의해 주시면 돼요. 세상에 예. 야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저 방법을 알고 싶은데 음. 저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많이 벌었잖아요. 뭘 번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 아니에요, 대표. 아, 대표면 돈을 번 건가요? 올해 또 상장하고 또 그러면 뭐 대표 뭐 상장한 대표 회사의 대표면은 뭐 네. 예,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로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분은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아, 멋진 말이네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뭐 지금까지 별로 못 번 이유는 또는 뭐 그래도 가족들 지금까지 뭐 적지 않은 가족 수인데 먹여 살린 거 보면 뭐 나름 또 저에게도 수입이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돈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세상을 유익하고 행복한 만큼의 그냥 그 정도 돈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냐 하면 네. 그분이 혼자 다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이폰 네. 그분이 만든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폰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지만 그렇죠. 그거 만드는 데 있어서 스티브 잡스 없었으면 안 돼. 네. 물론 그 안에는 이 사람 없었으면 안 돼인 사람들도 꽤 있었겠으나 네. 그리고 폭스콘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이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는 대체 가능한 분들도 있고 대체 불가능한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분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이면 제품, 서비스면 서비스가 갖고 온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스티브 잡스가 그냥 가져간 거다. 그만큼 사람들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런 걸 뭐 만들어야 되죠. 아니면 뭐 뭡니까? 뭐 이런 책을 쓰거나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갖고 갈 때 가져가세요. 그냥 네. 선물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뭐 이런 생수를 만들거나 네.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거기에 따른 대가, 이익, 뭐 부가가치 표현은 다르지만 네.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누구나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이제 투자인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뭘 만들거나 혹은 무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네.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것가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 네. 그 토지나 건물에 투자하거나 뭐 그것도 역시 투자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전자의 경우 스티브 잡스 형의 경우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벌 수 있는 거지는 네.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간혹 있죠. 주식으로 대박, 부동산으로 대박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건 거기서 뭔가 대박을 내는 방법
기업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무슨 요령이라는 것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무슨 대박이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작은 기업이었다가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는 기업이 상장 기업 중에는 있으니 네. 그 기업을 우연이든 어떻게든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꾹 잘 보유하고 있으면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든 뭐 예전 애플의 주주든 큰 돈을 같이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개인이 노력해서 이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네. 저는 예전에는 왜 못 찾아? 뭐 당연히 애플이 훌륭한 기업인지 몰랐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요즘은 참 쉽지는 않다 그게. 네. 나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이건 절반 이상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은 자기가 하는 일로 버는 게 일단은 먼저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그 빠종님을 비롯한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 투자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투자로 안 벌고 그 일로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 수많은 이른바 그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는 계시지만 네네.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해서 돈 벌다기보다는 투자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각자 생각해서 털어놓고 계신 것이지 네네. 그 자체는 각 그분들의 일이자 비즈니스라고요. 이 자체가 무슨 뭐 그 돈 버는 수단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기본적으로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우상향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돈 버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야죠.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네. 또는 그 만드는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만들어내온 종잣돈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잃지 않을 것인가. 네. 저는 여기서 돈 버는 건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세 번째는 그런 공간과 배경이 되는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비클이어야 네. 거기서 돈도 벌리고 투자를 해도 성공을 하고 부동산을 사도 오르지. 우리나라가 추락하는 나라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 좋은 기업을 고른다. 거기서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일단은 좀 만듭시다. 그런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건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상식이 좀 제대로 작동하고 통하는 나라가 일단은 좀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의 그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국민성은 정말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 사람들 개인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떠나서라도 하여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뛰는데 걸림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냥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터키나 혹은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 잘 살게 만드는 것보다 네. 대한민국 잘 살게 만드는 게 되게 쉬운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뭔가 룰 세팅만 제대로 해주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그 룰 세팅을 잘 못하거나 네. 좌충우돌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좀 고쳐보자. 나도 좀 돈 벌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룰 세팅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는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이라고 말씀은 드리죠. 대표적인 뭐 예를 몇 가지 이제 여기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건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오를 때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좀 잔잔하게 만들려고 할 때 또는 집값이 너무 내려서 이게 좀 올라가게 만들려고 할 때 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특히 부동산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일주일 후에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은 꽤 오래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든 혹은 실수요든 간에.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직한 룰 안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정책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보유세를 뭐 한 5%나 10%를 올린다. 네. 뭐 50%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예를 수 들면 있죠. 네. 10억짜리 집 보유세 1년에 5억이야라고 해도 뭐 못할 건 없죠. 내지는 양도소득세가 뭐 100%야. 네. 뭐 만들 수 있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논의도 했었다면서요. 회의석상이지만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회의록에 나와 할 수 있으니까요. 있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작동을 안 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작동을 안 하니까 막 당황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통의 부동산이 영원히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대충 한 요 정도 세금은 내야지라고 하는 그 범위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범위보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리거나 하면 사람들은 저거는 곧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액션을 한다고요. 네. 또 반대로 세금을 확 낮추거나 하면 저건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액션을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이 자꾸 올라갈 때 그럼 집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야 평소에는 우리 양도세가 얼마였어? 대략 뭐 1가구 1주택은 아니지만 1가구 2주택부터는 한 2, 3, 40%잖아. 보통 소득세율하고 같으니까. 좋아. 거기서 우리가 20%포인트 깎아서 해줄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세율은 정상적이지 않다. 곧 정상 범위로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쌀 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매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양도세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든 뭐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순간까지든 언제까지든. 2019년도 상반기에 네. 강남 집값이 확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양도세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지난 정부도 그랬고 예전 정부도 그랬고 계속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양도세율을 높일 거예요. 네,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게. 맞습니다. 왜? 뭔가 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는 느낌이 들 만큼 크게. 그러면 높아지면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갔다는 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저건 곧 다시 내려오겠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팔려고 하다가도 기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중학생들도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얘기다운 얘기를 하세요. 왜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할 텐데 네, 이게 우리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네. 이제 그런 거라서 아니 저는 100% 공감하는 뭐 게 걱정이죠.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재능이나 혹은 뭐 투자의 운이나 이건 잘 안 따라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면 저도 빌붙어서 같이 잘 사는 국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네. 자꾸 이런저런 눈에 띄는 게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그래도 예. 이제 가끔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세미나 하시는 말씀 보면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진우 대표님 보려고 손에 잡히는 경기도 가끔 출연했었고. 그건 아니 여러분 예, 솔직히 그리고 3%도 가끔 불러주시면 가는 이유 중에 솔직히 하나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큰 인사이트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 왜 너만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다들 입장과 포지션이 있고 네. 이런 얘기하면 욕 먹어. 지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안 하시는 건데 네. 저는 뭐 이제 욕도 먹을 만큼 먹고 네. 뭐 앞으로 뭐 크게 되려는 희망도 없고요. 네. 뭐 장래 포부도 없고 그냥 저는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거든요. 멋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제 생각에 이런 거 같으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뭐 틀린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네.
잘 사는 나라의 국민 되고 싶어서도 네, 좀 멋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고민도 해야 되고 네. 그것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고민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능력과 실력과 운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운이 꽤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하시되 남는 힘을 약간 20-30%씩 빼서 네. 그냥 이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가면 그냥 이거는 무임승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노력을 합시다. 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그 정치인들 하는 얘기 같은데 정치인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한쪽에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돼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도 네. 그걸로만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지만 그게 꽤 중요한 포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동산을 뭘 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뭘 잘해서 선진국 됐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냥 네. 이거는 다른 일 잘하기 위해서 뭔가 네. 인프라로 깔리는 그냥 그거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항상 뭔가 우리나라는 특히 더 여기에 대해서 이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정책으로 막 휘둘려지고 하면서 이게 막 노이즈가 많은데 이게 저는 왜 그러냐고 생각하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집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그리 예민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예민하다면 월세가 예민합니다. 이건 생필품이니까. 그렇죠. 야, 월세가 왜 이렇게 올라? 이거 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잡아. 맞습니다. 예. 야, 월세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 그런 희망은 많이 갖는데 야, 집값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내려가면 내가 좀 살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욕망은 있는 분들도 물론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어디든 그 나라의 주류는 아니에요. 외국은. 왜냐하면 외국은 집이라고 하는 건 외국도 비싸기 때문에 네.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서 판단해서 집을 좀 사고 돈이 없으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네. 그러니 그 어느 순간 딱 열어봐도 그냥 돈 있는 분은 집을 산 거고 집을 안 산 분은 그냥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 집값이 확 오르더라도 야 이건 내가 좀 돈을 좀 미리 좀 벌어 둘 걸 그러면 집을 사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거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에라도 열심히 벌어서 사야지 월세나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다른 나라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묘한 제도가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아파트 분양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네. 돈이 있어도 충분히 넘쳐도 강남에서 20억짜리 전세는 들어가면서도 자기 집은 안 사고 기다리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정책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돈은 다른 걸로도 벌 수 있고 뭐 자산은 주식으로 굴리되 나의 부동산은 요거는 잘 청약 점수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시점에 네. 시가 3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받아서 한 15억 정도 차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의 전략인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현금으로 10억, 20억, 30억이 있어도 무주택자들이 많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유독.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집값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야 내가 좀 정부가 계속 무주택 하라고 해서 지금 무주택 기간 쌓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뭔 짓이냐. 네.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 알아서 사세요라고 하는 거였다면 내 판단 미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돈은 있지만 집을 안 산 무주택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에 뭔가 여론 형성층이 된다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집값이 오르면 아유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라고 하는 그 집값 잡아라고 하는 게 네. 그 층이 얇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지만 안 산 분들이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살 능력은 있는데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집값이 오르면 이분들이 그 사회적인 뭔가 목소리를 강하게 냅니다. 맞아요. 솔직히 예를 들면 저도 갖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샤넬백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에르메스 양복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양복값이 갑자기 2배로 올랐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난 어차피 비싼 거니까. 네, 비싸려니 했죠. 비싸려니 했어요. 가격도 모르니까 보면. 그런데 네. 삼성전자 최신 갤럭시 이게 한 120만 원쯤에 나올 것 같은데 막 240만 원에 그렇죠. 나오면 이것들이 이게 사람 뭐야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살려고 했던 그거니까 바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전 국민이 화가 나는 이유는 전 국민 중에 집값이 올랐지만 않았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움직이는데 괜찮아요. 그분들도 국민이고 그렇죠. 정책이 움직여도 되는데 그 정책이 빨리 집값을 좀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감정 달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든다고요. 네.18 들면 지난번 정부 때도 종부세라는 게 그렇고 양도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2018년 19년부터 올랐어요. 네. 정부가 야, 집 좀 사지 마. 지금 집값 비싼데 나중에 사세요라고 하는데도 당연히 산 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보유세와 양도세를 그 이전에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대부분이 뭡니까? 전부죠. 전부 다에게 적용되도록 한 거예요. 소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네네. 그게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팔려다가도 못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팔려다가도 못 파는 게 1번. 그러니까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1번이고 네. 작동하든 안 작동하든 정당하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네. 이거는 예전에 정부가 집 사라고 할 때 혹은 사서 네. 내지는 한 채씩 더 사서 임대 사업하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 사람들까지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 왜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집 올랐으니 입 닥쳐 어가 되니까 집 올랐으니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제 집이 있는 분들도 네.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야유를 보냈는데 그거는 잘못한 거죠 무주택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무주택인 거야라고 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고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것도 매우 잘못하시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건 조금 이상한 정책이다. 네. 입장 바꿔서 저분들이라면 나도 억울하겠다 싶으면 저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대학 교육까지 받고 합리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해요. 이 세금이 좀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는지를 들춰봐야 되는데 그거 전 국민 중에 1%밖에 안 내는 세금이에요. 맞아요. 예. 라고 뭉치는데 그게 먹혀요 또. 그렇죠.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국민의 1% 안 되는 장애인 혹은 전 국민의 1% 안 되는 소년 소녀 가장 전 국민의 1%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썬피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려를 하고 왜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부는 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서 소외받는 누군가를 오히려 더 들여다봐야죠. 그렇죠. 세금 제도가 이상한데 그 세금 내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라면 진짜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야 얘네들은 잘못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게 뭐든 간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네.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보육원에서 나와서 사회에 갓 나오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와요. 그렇죠. 그 아이가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냥 보육원에 있는 형제 자매 선후배들 인맥 정도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오죠. 네. 어디서 자요 오늘부터? 이런 아이들이 매년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네. 우리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자체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500만 원 어디 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뭐 고시원 몇 달 자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어디 갑니까 얘네들이? 그 전 국민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면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의 예를 자꾸 제가 드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으로 뭐 국민 임대주택도 만들어라. 정부 예산으로 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 이런 요구도 있고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다는 예산을 핑계로 예산이 진짜 없으니까 거기까지 안 갔겠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보육원을 막 졸업한 그 친구들에게 단돈 1,000만 원을 못 주는 나라예요. 돈이 없어서. 네.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어떤 집을 시가로 팔면 20억에 팔 수 있는 집을 10억이라는 싼 가격에 그동안 무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어떤 분에게 옛다 하고 주는 그런 정책이 그분 입장에서는 고맙고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재테크가 되면 좋기야 좋죠. 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우선으로 가고 이분들한테는 안 가냐는 거예요. 네. 이건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돈을 못 번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보육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가방 하나 들고 19살 되면 사회로 나오는 건데 네.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사실은 운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는 운이 없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부터 보살피고 챙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들은 막 여기저기 막 줄줄 세고 그 무슨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인지 뭐 혹은 뭐 무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인지 네이버 광고에서 딱 들어가 보면 네. 아니 우리나라 복지 체계는 그냥 다 구멍이구나. 어쩜 이런 슬픈 사연들이 네. 무슨 어디 탄자니아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케이스로 있냐. 그러면 이건 세이브 더 칠드런에 우리가 기부할 게 아니라 빨리 지역구 정치인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입법을 하든가 좀 더 알아봐라. 얘 뭐냐 이거. 네. 그렇게 해야 작동해야 되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숭숭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액션을 해야 하는 부분은 네. 중산층의 재테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쓸 게 아니라 네. 아니 정부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월세로 임대를 해준다면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 왜 당장 시장에 팔기만 하면 몇 억씩 차익이 생기는 걸 그걸 왜 막 나눠줍니까? 그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전국에 무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만 명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운 좋은 사람 몇 명 뽑아서 그걸 막 나눠주면서 자 오늘 상 받은 무주택자들 봤지? 너희들도 무주택으로 계속 기다리면 이런 상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무주택 하세요. 네. 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실 어찌 보면 다들 집 사러 안 가니까 뭐 그런 정책을 꺼내는 그 의도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전국에 무주택자들이 많으면 빨리 집을 지어줘야지 로또를 만들어 놓고 자 봤지? 여러분들 중에서 잘 기다리신 분 오늘 3명 상 받았어요. 어때요? 좋죠? 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게. 네. 로또를 만드네요. 예. 로또 그런 대기자를 만드네요. 예. 그런 정책들의 본질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막 3억 4억에 주잖아요. 무슨 토지 임대부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땅에 정부 예산으로 집을 지어서 지었으면 이제 시세에 팔면 15억인데 네. 이거를 3억에 주면 나머지 12억이라는 차액은 그냥 정부가 그분한테 준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해요? 그 로또 보여주는 거죠. 그 로또 보여주는 게 그 정책을 생각한 정치인의 치적으로 남고 네. 그런 로또 몇 개가 전국의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으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진짜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집값을 내리면 되는데 내리는 방법은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값을 다 내려줘야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그 집값 하향의 혜택을 보죠. 그렇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뭐 집이 어디에 몇 채가 있으신지 모르겠고 저도 집은 한 채는 있습니다만
저도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내려야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평생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이런 느낌 안 들거든요. 더 좋은 집 가고 싶죠. 그렇죠. 네. 제기랄 강도 안 보이고 제기랄 숲도 안 보이고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나도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가려면 그 갭이라고 하는 건 네.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의 입장에서 다 조금씩 내려주면 다들 해피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집들이 몇 채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아들 손자 증손자들이 다 집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계속 비싸면 자기 집이 세 채라 치더라도 그 집으로 먹는 돈보다 아들 딸 손녀들이 사야 하는 집의 부담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한 20주택쯤 되면 뭐 그거는 그냥 계산하면 서로 비슷하겠다 싶더라도 20주택 이하는 다 집값이 좀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돼야 저도 무임승차해서 돈 많이 버는 세계 시민이 될 텐데 네.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뭘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점과 약점들이 있어서 안 되고 네. 이렇게 김학렬 그 소장님이나 아니면 훌륭한 분들이 나가서 정책을 만드시려면 네. 딱 하나 그 청약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 자격을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를 조금 좀 줄이자. 뭐 분양 당첨돼서 돈 버는 게 조금 있으면 좋긴 좋지만 네. 시가보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안 된다. 두 번째는 그거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 이건 좀 제발 빼주십사. 그러니까 제발. 네. 그러니까 무주택 상태인 분이어야 한다. 는 것까지도 이해돼요. 그래 네. 뭐 산정된 자원이니까 집 지금 없는 분에게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수십 년 동안 집이 없으면 유리해. 이거는 좀 빼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강남에서 30억짜리 시세를 15억에 준다고 해도 네. 15억 아파트를 넙죽 살 수 있는 분이 네. 서민이냐고요. 네. 서민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분한테 15억 차익을 주냐고요, 그걸. 그게 무슨 그게 정책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집을 안 사고 10몇 년 동안 버티면서 서울 핵심 지역에서 그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은 네. 그냥 돈이 좀 넉넉히 있으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야 이러다가 이런 좋은 정책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부모님한테 돈 받으면서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캐시로 15억 2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고 기다릴 수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야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 얘기까지만 하고 좀 밝고 재밌는 얘기 해요. 네. 질문 지금도 주세요. 충분히 재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택의 문제는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네. 집값이 올라야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약 가점을 쌓을 때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중간에 첫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다가구나 다세대라는 집을 사면 우리나라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이 뭐 비가 새거나 뭐 이상한 집이어서가 아니라 네. 물론 아파트보다는 좀 열악할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첫 집을 2억짜리 빌라에서 시작해서 3억짜리 빌라, 5억짜리 빌라, 7억짜리 빌라로 갔다가 서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가면 어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억에 샀다가 2억 3천에 팔고 2억 3천에 샀다가 뭐 3억 1천에 팔고 하면서 올라가면 어떠냐고요. 네. 그걸 안 하고 꼬박꼬박 청약 통장에 캐시를 이렇게 모아서 있다가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너는 집을 도대체 과거에 몇 채씩이나 산 거냐? 너는 아웃.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빌라를 사지 않고 네. 그러나 거주할 공간은 필요하니까 빌라 전세는 들어가야 되고 네. 빌라 전세 들어갈 사람들은 이만큼 쌓여 있고 빌라를 살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네. 이 빌라를 누가 구매하고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살 수밖에 없고 빌라 전세는 3억인데 빌라 시가는 2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펀더멘탈로만 보면 네. 아니 빌라에 3억 4억에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분이 있는 이 빌라가 왜 시가로는 3억 4억도 못 돼서 깡통 전세가 되냐고요. 그렇죠. 전세 사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세값이 부풀려져 있거나 네. 집값이 괜히 눌려 있거나 둘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네. 전세가 부풀려지기가 쉽습니까? 전세는 완전히 실수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 보면 이게 눌린 건데 네. 이게 왜 눌렸냐 생각해 보면 정책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네. 무슨 정책? 그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해서는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집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전과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 정책 때문에 저 빌라는 그냥 사서 이쁘게 꾸며서 한 5년 살다가 제 값에 팔고 다음에 아파트 가면 딱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너 빌라를 너 오늘 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빌라를 사려고 그랬어? 야, 안 되는 거야. 야, 뭐 이유도 묻지 마. 나 같은 소리 하고 있어.가 네. 상식이 되는 나라가 그렇죠. 이게 이런 나라가 앞으로 우상향해서 돈 많이 국민이기만 하면 돈 많이 벌 기회가 생기는 선진국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 그걸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걸 무주택 기간만 카운트만 안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아파트는 한 5년 후에 분양받을 거라면 지금은 내 집 갖고 있다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무주택 만들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1주택까지도 봐줘야 된다고요. 아니 빌라 살다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빌라를 꼭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훌륭한 국민이고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나쁜 국민이에요. 전세로 갖고 있으면 전세 4억일 것이고 분양받아서 갖고 있으면 빌라 값이 3억일 텐데 누가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부자인지를 따지지는 말아야죠. 네. 꼭 부자는 뒤로 가고 뭐 서민들을 이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듣고 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라고 하면 야 그래도 오랫동안 무주택인 사람이 진짜 서민이지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졌다는 건 뭔가 투기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는데 네. 하여간 뭐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는 집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른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목소리도 큰 분들이 꽤 많은 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집단을 달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언어나 제스처나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 정책의 명분을 네. 그런 식으로 주고 있어서 생긴 이상한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건드려 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네. 워렌 버핏, 찰리 먼거가 무슨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사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우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잘 태어났으면 그 이후에 뭐 투자에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는 어찌 보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네. 거죠. 야, 지금 뭐 거의 40분을 폭풍 강연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주 쏙 들어오셔갖고 너무들 재밌어 하시는데 저희가 수준이 좀 이래요. 다 높아갖고 이런 말씀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가볍거나 농담 같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너무 근데 유머스럽고 잘해주셨다고 지금 칭찬이 자자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혼나지 않는 커뮤니티도 드문데. 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여기 안 들어와요. 예, 일단 뭐 제가 워낙 좀 그런 쪽으로 좀 오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왜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방송을 좀 저희 좀 젊은 후배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부동산 찍어주기나 주식 찍어주기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들어오시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수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녀분도 있으시고 무려 3분이나 있어요. 이분은 진짜 애국자십니다. 네. 저도 자녀가 있고 제 후배들도 자녀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뭘 먹고 사느냐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몸매적 책도 내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학교 교과 공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공부를 좀 어떻게 시켜주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준다는 표현보다는 좀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 또 20여 년 동안 이 분야에서 계속 많은 전문가분들과 대화하셨고 뭐 책도 쓰셨고 연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과 네. 우리의 대학생들과 우리의 후세들에게 뭐 20대들도 좋고요. 네, 후배들. 부모님들이 먼저 경제 교육을 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네네. 그분들은 다 자라서 내가 경제 교육을 좀 못 받았구나, 경제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꾸물꾸물 들 때 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네. 3프로 TV를 보고 그래야지 제가 먹고 살지. 아니, 여러분들이 미리 다 어릴 때부터 다 경제 교육 시켜주면 아니 저는 그럼 뭐 하고 뭘 먹고 삽니까? 안 됩니다. 일단 금지고요. 네, 하지 마십시오 그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경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시죠. 네. 저도 제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미리 시켜주면 솔직히 경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네가 커서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떤 심정이냐면은 20살 넘어가면은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독립해서 알아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전 그게 목적이 솔직히. 귀찮아 애들이. 그런데 이제 나도 지나고 나서 보니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좌충우돌 몰랐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거라도 좀 내 아들 딸들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제 되는 경제교육은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네. 경제교육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주식계좌 만들어주세요. 통장을 뭐 3개를 만들어주세요.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하세요라고 던지는 거라면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냥 어른들도 막 던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결국은 사회 나가서 투자에 성공하고 혹은 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미리 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기 위한 거라면 네. 과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식 계좌가 있느냐 없느냐, 주식 투자를 얼마나 어릴 때 해봤느냐, 적금을 붓고 있느냐 안 붓고 있느냐, 심지어는 용돈을 아껴 쓰냐 안 아껴 쓰냐보다 네. 더 중요한 자질은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찰력. 관찰력. 네. 돈을 잘 벌려면 네. 사람들이 뭘 부족해하고 뭘 아쉬워하지 이런 걸 갖다 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거를 알아내야 그걸 사업으로 연결하든 투자로 연결하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요즘 뭘 좋아하고 사람들이 요즘 뭘 부족해하고 사람들이 요즘 뭘 아쉬워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네. 그러면 제일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 교육은 야,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걔는 너 왜 좋아? 그 애가 좋아하는 건 뭐야? 그 애가 싫어하는 거는 뭐야? 선생님은 뭘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네. 그럼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네. 그럼 그거 한번 알아봐봐. 잘 관찰해서 와봐. 선생님은 이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 아이는 무슨 음식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예. 그런 거를 물어봐 주면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가르쳐도 저절로 배우기도 해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 한 3월 달에 3월 1일에 첫 학기가 시작되면 3월 15일쯤 되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짱이고 제가 두 번째야. 이미 알잖아요, 대충. 그렇죠. 그 눈치 제대로 못 채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런 관찰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길러주는 게 오히려 무슨 뭐 그 경제 교육이랍시고 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 너 알아? 네. 너 금리가 뭔지 알아? 뭐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멋진 답변이네요. 그리고 진짜. 예. 제일 중요한 건 관찰력과 세상을 향한 호기심. 세상을 향한 호기심. 네. 그게 결국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의 경제 교육인 것 같다. 야, 너 청약 점수 계산할 줄 알아? 그걸 왜 미리 가르쳐요? 그거 가르쳐 줘봐야 또 바뀔 건데. 네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좀 가르쳐 줘야 되지 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를 좀 저 같으면 가르쳐 주었을 것 같다. 우리 애들 벌써 이제 고3이고 내년에 고4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너 스스로 해라라고 내가 뭐 후회되는 면은 아닙니다만 네. 굳이 무슨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라고 하면 용돈 기입장 써. 너 통장 몇 개야 갖고 와봐. 네. 용돈 줄게. 너 이 중에서 반은 꼭 저축해. 너 주식 계좌 있어?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네. 세상을 관찰하는 법.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려고 하면 궁금함이 생기고 네. 왜 그런지 끝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알아야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알아야 돼요. 바닥까지 가보는 그런 경험은 굉장히 필요하죠.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경제 교육 이런 거는 네. 졸업하고 나서 네. 3프로 TV 봅시다. 네. 좀 먹고 삽시다. 저도 좀. 다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계셨네. 아마 이제 그 이진우 기자님이 기자 활동하실 때 기사를 보면은 이 관찰력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었구나, 그런 인사이트가 나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예. 뭐 과분한 칭찬이시고요. 네. 출연료 대신 칭찬해 주시는 곳인가 봅니다. 그렇죠. 여기 출연료가 안 나가는 감사합니다. 곳이라서. 사실 저는 뭐 칭찬이 더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아까 댓글 네. 채팅창 속에 보니까 뭐 일기 신도시 강의 잘 들었다고 하시는데, 뭐 일기 신도시 강의하신 적 있어요? 일기 신도시.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강의 잘 들었다고 오늘 하는 게? 시간 많아요? 많아요. 뭐 맘대로죠. 진짜 밤새도 정말, 돼. 정말 예. 진짜. 예. 뭐 어떤 강의를 해주셨길래 그 강의 잘 들었단 말씀하죠? 예. 우리나라는 예.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고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 있죠. 우리나라는 여름은 더럽게 덥고 겨울은 더럽게 추워요. 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뭐 좋은 말로 사만사온 무리, 그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희 사회 시간에. 그렇다 보니 네. 네.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네요. 겨울, 여름을 다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네. 좋은 집과 안 좋은 집의 격차가 참 커요. 네. 안 좋은 집과 좋은 집이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나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있는 20평짜리 집과 거기에 있는 80평짜리 집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냥 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가면. 그렇죠. 뭐 그냥 뭐 노숙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뭐 사실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약간 네네. 과장해서 말씀드린 네. 그런 거.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좋은 집과 안 좋은 집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너무 뚜렷해서 집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렇죠. 감가상각이 빨리 되고. 그리고 그렇죠. 예. 샤시가 10년 지나면 막 덜컹덜컹 바람 새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바꾸기 전에는 뭐 답이 없어요. 맞아요. 이 사계절이 쉽습니다. 뚜렷한 예.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어떤 면이 뭐냐면 굉장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살았고요. 네.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렇죠. 수백만 80년대 채 후반 지었으니까. 뭐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고 했다가 진짜 집값 잡아버린 유일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 예. 사실 그 뒤에 고은 대통령님들은 집값 잡겠다고 말만 했지. 네. 그냥 잡으려다 말고 잡지도 못하고 심지어 불을 붙이고 별일을 다 벌였는데 네. 유일하게 그 형만 네. 그 노태우 대통령만 200만 채를 짓겠다고 했고 200만 호를 더 짓는 바람에 그렇죠. 그 5년 동안 지기로 하고 했는데 4년 만에 끝내셨던 네. 아주 훌륭하신 대통령이셨죠. 예. 그런 바람에 예. 집값이 잡혀버렸잖아요. 네. 뭐 집값을 잡은 건 잘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집값은 큰 문제만 없다면 내려가주면 참 좋다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들을 집중적으로 지은 바람에 이게 집중적으로 낡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거나 그런 나라 아니면 네. 야 너는 50년 됐냐? 뭐 알아서 해. 넌 그렇죠. 70년 됐어? 응 알아서 해. 네. 넌 지은 지 30년 됐어? 응 알아서 해 하면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집들은 그 당시에는 뭐 특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소득 수준과 문화 수준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뭐 방은 4개인데 화장실은 하나 뭐 이렇게 지어놨어요. 네. 지하에 왜 주차장이 필요해? 차가 몇 대나 있다고 그냥 지상에다 대면 되지. 이 집에 차 있는 사람이 뭐 좀 세 집이나 됩니까? 뭐 이럴 때 아파트 그렇죠. 지어놔서 맞아요. 예. 주차장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기껏 주차장 만들어 놔도
차 들어가는 공간은 3개인데 차가 2대밖에 못 들어가요. 요즘 차들은 이렇게 넓어져서. 그쵸.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양쪽에 공간 기둥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다시 다 지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네. 당장 내년에 다시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요거 30년 안에는 반드시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유 당연히 지어야지 이 친구야 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떼지어 있다고요. 네. 특히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떼지어 있고 주변은 허허벌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그 자체야 건설 회사가 와서 지으면 되지만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 부시면 거기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집 짓는 동안. 네. 집 짓는데 3년이면 되니까 3년만 어디 나가서 살지라고 하더라도 그 신도시에 있는 이미 1기 신도시 다 합치면 30만 가구라면서요. 네. 그가 분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들이 요란하긴 했지만 많지 않아서 네. 그냥 부수고 짓는 동안 근처에 가서 좀 낑겨서 사세요. 전세값 그래서 올랐다가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대충 넘어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게 목동 아파트, 저 상계동 아파트, 그보다 조금 후에 지어진 1기 신도시들이 다 그 나이 또래예요. 그렇죠. 8말 9초에 다 졌죠.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인류가 한 번도 이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이겠네요. 대한민국도 처음에 지을 때는 아마 이런 걱정 안 해봤을 거예요. 미국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재건축한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그러니까 진짜 조차.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일산을 잠깐 그 부수고 다시 짓는 동안 일산 사시던 분들은 잠깐 속초 가서 살다 오세요 하면 그게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좀 서울에 끼어서 살다가 다시 이사 갈게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대체주택도 다시 지어놔야 되겠죠. 네. 그 대체주택 다시 짓고 나면 그 대체주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와서 계속 살아야지. 이제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일산만 예를 들면 일산이 재건축을 하려면 예전에는 재건축은 합의만 하면 그냥 다 부시고 다 다시 짓고 돈잔치하고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 조합장이 몇 억씩 해먹어도 에이, 나도 2억 벌었는데 저놈도 뭐 네네. 벌었겠지 하고 넘어갔죠. 네. 그런데 지금은 치열하게 계산을 해서 뭐 굳이 제초한 얘기 안 하더라도 네. 부담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돈 여유 없는 사람은 재건축 하기만 하면 돈이 될 걸 알면서도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합의도 어렵고 진행도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대체주택도 지어야 되지 합의가 어렵고 진행이 어려우니까 용적률 보너스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적률 보너스를 주면 1기 신도시만 줄 수 있습니까? 목동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상계동은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더 오래됐으니까 더 줘야지. 그럼 목동을 주고 나면 그럼 네. 옆에 뭐 신길동 뭐 네. 혹은 뭐 저 구로동 이런 데 지을 그렇죠. 때는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들도 좀 그거 다 혜택을- 줘야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충 1기 신도시들 제대로 돌아가서 재건축이 되려면 기부 체납도 받고 돼야 되니 한 400% 500% 정도로 그 용적률을 올려줘야 될까 말까 한다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서울도 그렇게 바뀌지 주변만 그렇게 해주고 되기가 쉬울까? 점점 그렇게 되면 의외로 본의 아니게 이제 고밀도들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주변의 다른 곳들은 과연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일산이 고밀도로 2배로 올라가면 네. 파주의 아파트들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 아주 골치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꼬리에 꼴을 부르는 다른 문제들과 그럼요. 고려할 것들이 생기네요. 그럼요. 네. 지금 둔촌주공 뭐 공사비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무도 고민 안 하다가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집권할 때 대선 공약 뭐 이런 걸로 그쪽에 이제 그 신도시 주민들이 슬슬 재건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줄 거야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답이 뭐야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공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렇죠. 근데 이게 답이 없는 문제라고요. 네. 뭘 던져줘도 부작용이 커요. 이걸 던져주면 이게 터지고 이걸 안 던져주면 여기서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이런 걸 논의하면 그러니까 집은 지들 돈으로 지어야지 왜 집을 나라 돈 남의 돈으로 지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인 그렇죠. 댓글들도 붙습니다만 네. 거기가 예를 들면 지금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의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너희들이 합의해서 재건축하려면 해라고 하고 싹 돌아서면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아파트가 50년, 60년 돼서 낡아가서 슬럼이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살던 집들이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으면 거기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른 집값들을 올린다고요. 네. 그리고 기껏 만들어 놓은 지하철 도로들 그거 안 쓸 거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재건축을 하도록 만드는 게 사회적 숙제지. 네. 그런데 그분들 돈으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줘야 하니 밖에서는 왜 단독주택 다시 지을 때는 내 돈으로 다 지었는데 왜 쟤들은 나라에서 뭘 주냐? 그 말이 맞기도 맞고. 그러네. 그렇다고 네. 안 돼라고 하기에는 그럼 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그렇죠. 하면 몰라. 그게 무슨 뭐 길림성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답도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막 엉켜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도 저분들이 원하는 게 재건축 활성화야? 그럼 재건축 활성화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선거철 전에 공약만 던지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하면 감감무소식이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할 때 감감무소식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걸 이렇게 딱 솔루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네. 하나를 팔을 하나 잘라줘야 뭐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 어떤 솔루션이라도 나면 난리가 난다고요. 특혜를 주든 아니면 방치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한 게 참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렵다고 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거철에만 던져두고 그 다음에는 또 한참 감감무소식.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앞으로도. 네. 그리고 던져놓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진도가 나가다가도 잘 안 나가게 돼요.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산 신도시 500% 용적률 준다는 얘기가 들려봐요. 그럼 서울에 있는 다른 재건축들이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야 조금 기다려서 우리도 400% 500% 받고 하자. 왜 250%로 지어야 되냐? 그렇죠. 라고 누가 조합원들 중에 손 들고 주장하면 네. 그 주장 틀렸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반박이 좀 어렵죠. 그러니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컨센서스를 갖고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야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세는 요 정도, 양도세는 요 정도, 증여세는 요 정도, 소득세는 요 정도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네. 그 컨센서스 안에서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그거 아닌 거를 툭 던지면 야 저거는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이게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은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네. 그냥 저거 그냥 분당 일산 그런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야 왜 니들 집 지을 때 왜 니들이 돈 내야지 그거 왜 자꾸 정부 보고 해달래?라고 툭 던지면 네. 그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동네 전세값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동네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고민하고 해도 풀릴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은 명약 관화 당분간 네. 이번 세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복잡한 문제예요. 네. 차라리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일산 옆에 신도시 지읍시다 까짓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짓고 그냥 또 가면 다 채워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서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 서울의 집값이 올라 신도시도 만들면 사실 그게 제일 편해요. 3기 신도시도 그렇게 해서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인구는 점점 이제 피크를 찍고 줄어들고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신도시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그게 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기존 도시를 다시 써야 되는 건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일인데 신도시 짓는 거에 난이도가 1이라면 기존 도시 정비해서 쓰는 건 난이도가 10이고 20이고 100이에요. 그만큼 어렵다고요.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이제는 서울에 이제 빈 땅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또 아니요. 다 네. 그렇게 다시 지으려면 네네.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든가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활성화시켜야 공급이 활성화되고 건축이 활성화될 텐데 네. 그걸 활성화시키면 네.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요. 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서울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집값이 내려가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 재건축해서 뭐 어디 돈이 남겠냐? 뭐 안 돼.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조합원들은 합의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나라에서 못하게 해요. 네. 집값 오르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집값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집값이 오를 때는 정부가 막아서 못하고 집값이 내릴 때는 조합원들 합의가 안 돼서 못하고 네. 이러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제 이 주변 신도시들은 대체주택도 만들어야 되니까 더 안 되죠. 이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 안은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 때 조합원들이 합의가 안 돼서 안 지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집값이 오를 때 조합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지으려고 하면 그거는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변 집값을 올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풀려서 재건축이 진도가 나가면 그 아파트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재건축 허용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는 네. 재건축이 자유롭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다면 이미 주변 집값을 반영해서 올랐어야 될 가격이 있는데 그동안 재건축의 다양한 규제와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 있었던 것이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변의 아파트가 20억에 거래돼요. 새 아파트가. 그런데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부시고 다시 지으면 새 아파트 돼요. 네. 부시고 다시 짓는데 4억 든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돼야 되겠습니까? 하면 주변 아파트가 20억이야? 근데 부시고 다시 짓는데 4억 들어? 그럼 산수잖아요. 한 15억이나 16억 그렇죠. 하겠지. 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10억에 거래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요. 네. 왜? 재건축이 돼야 재건축이지. 그렇죠. 언제 될지 어떻게 알며 중간에 무슨 부담금 생길지 어떻게 알며 맞아요. 그러니 10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러분 부담금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제 빨리 재건축하세요. 지금 난리예요. 빨리 재건축 다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정말 재건축해도 돼? 라고 하면 그때 제자리인 16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죠. 이거 재건축 더 활성화시키면 20억 되냐? 그건 아닙니다. 주변 집값이 20억인데 재건축되는 아파트,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부시면 5억 드는 4억 드는 아파트가 어떻게 25억 30억을 하겠어요. 네. 주변 집값을 따라갈 뿐이며 재건축이 활발하게 돼서 여기도 아파트 새 아파트 저기도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가정이 시장에 반영되면 주변 집값도 좀 더 안정이 더 되겠죠. 그러니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 때문에 자고 일어나니 2억 뛰었다라고 하는 건 한 번 더 자고 일어나면 또 2억 뛸 수는 있는데 며칠 자고 일어나면 그거 뛰는 거에서 끝나지 더 뛰고 더 뛰고 더 뛰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래도 풀어줘야 재건축이 돌아가는데 이 재건축 활성화를 했더니 자고 나니 몇 억씩 뛰어라는 신문기사 때문에 네. 그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하면 박원순이 집값 올렸다고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면 오세훈 저놈이 집값 올렸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 아니 재건축 안 하고 말지. 그거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이 고생 새 집 안 지어 놓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나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지. 내가 시장하는 거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걸 내가 왜 가서 욕 먹고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아무도 욕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도 이제 오세훈 시장도 방향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욕 먹을까봐 못 건드리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신통기획이니 뭐니 한다고 하고 추진하다가 야 저거 너희들 쟤네들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저거? 라는 얘기 들을까봐 특혜는 하나도 없도록 다 이렇게 해서 무슨 기부채납이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럴 거면 우리 안 할래. 했다가 다시 또 취소하는 단지가 생기죠. 좋은 단지들은. 그렇죠. 그러니 그 룰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대충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너네는 이 정도 먹고 사회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하나 생겨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역사도 짧고 그래서 도대체 재건축 아파트를 다시 해서 올렸을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사회에서 가져가면 되는 건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정부가 들어서면 그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극단적으로 오른쪽 정부가 들어서면 그거 다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 사람들은 그냥 정부 바뀌기만 바라지 이 진도가 안 나간다고요. 그렇죠.
야 왼쪽 정부인데 진도를 왜 나가? 그랬다가 오른쪽 정부 들어올 때 해야지.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 야 재건축 아파트도 니네 땅이니까 니들 다 가져가 되든 네. 아니야 다 사회화해야 돼 라고 하든 어디 그 중간쯤에 우리의 컨센서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얼른 정하고 그거는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지. 정부가 조금만 오른쪽이면 막 이만큼 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정부가 조금만 왼쪽이면 막 이만큼 때려서 가져가니까 조합원들은 왼쪽 정부일 땐 진도가 안 나가고 오른쪽 정부가 들어오면 기대감 때문에 진도를 안 내요. 왜? 조금 기다리면 더 줄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버티면 서울에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더 사탕을 주겠죠. 일산 봐요. 이제 막 500%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것까지 아는 분들은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딱 우리는 요만큼 더 뺏어가지도 않을 거고 더 드리지도 않을 거고 딱 요만큼이에요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네. 진도가 나가죠. 맞습니다. 이건 뭐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뭐 하나 더 줄라네 보다 그러면 그냥 또 올스톱 이거 뭐 주실 건데요? 라고 이렇게 멈추고 있고 네. 그런 거라고요. 그냥 물어보면 마스터 플랜 기획 중이라고 하고 정확한 답변들을 안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현 국토부 장관, 현 서울시장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문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힘들죠. 네. 답이 없어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라는 맞습니다. 걸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네. 정치인들도 여러분 저 2% 얘기 들으셨죠? 네. 답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하시죠라고 할 때 그런가? 라고 해야지 진도가 나가지. 정치인이 나서서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습니다라고 정치인이 나서면 너 내려가. 정권 바꿔서 우리 한번 해볼게. 네. 쟤는 할 수 있대잖아. 네. 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빠숑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 사회가 뭔가 100점짜리 솔루션이 지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꾸 알려줘서 네.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담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집값이라는 건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급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자율도 내려가고 뭐 다양한 게 있으면 어떤 때는 오르고 네. 오르면 야 집값이 오르네라고 하니까 전설회사들과 시행사들이 달라붙어서 다 아파트 분양을 해요. 이러다가 멈춰서 빠그러진 게 PF잖아요. 네, PF죠. 내버려 두면 집값이 올라가면 조금만 내버려 두면 네. 다들 달라붙어서 재건축이니 PF니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내버려 두는 기간 동안 오르는 집값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안 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청약 가짜 모으느라고 안 사고 있어. 내가 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명함 줄까? 라고 하면 힘 있는 분들이 네. 집값 안 잡을래 너? 라고 나오니까 그냥 잡으러 가는 건데 잡힙니까? 안 잡히니까 그럼 네. 집값을 못 잡겠는데 그럼 어떻게라도 할까요? 하면 집값을 올라서 돈 번 저놈들부터 처벌해가 되는 거고 그럼 막 이제 비슷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 집값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건데 그 낙폭과 상승폭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줄이는 방법은 올라갈 때는 네. 공급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오른 값에 사시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저희가 공급을 얼마나 할지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그 플랜을 보여주고 그걸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 말고는 잘 없다. 그런데 다들 야 그렇게 해서 잡히겠니? 공급을 더 한다고 그럼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뜻이냐? 그럼 집값 더 오르잖아. 이렇게 하니까 정부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부 안에서도 야, 집값을 잡으려면 뾰족한 다른 방법은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보유한 분들을 괴롭히는 정책은 이거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매물만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못 꺼내 놓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하고 정책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빠숑님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네. 우리가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집값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좀 더 내릴 수도 있겠으나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오르는 이 집값의 우상향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갑자기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다 맞춰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그거를 자꾸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그게 먹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양쪽이 다 갈라져서 그 극단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정치인들도 왼쪽 오른쪽 가릴 바 없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뭐 좀 될 만한 거 꺼내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지잖아요. 현실적인 걸 하면 네. 지금 예를 들면 빨간당 여당이 나와서 신도시 주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대로 되려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될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쉽지 않은 걸로 생각하시고 좀 손해 볼 생각하시고 진도 좀 나갑시다. 네. 저 총선 끝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표 주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표를 안 주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으니 네. 다들 선거용 뭘 만들죠. 네. 아무튼 오늘 4월 총선인데 아마 총선 전에는 어떤 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너무 두려운 그분들한테는 두려운 아마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오늘 뭐 진짜 촌철살인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또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안을 그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분들이 그냥 의사결정에서 딱 결제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맞아. 좋겠어요. 그냥.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으면 그렇죠. 네.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네. 좋은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그럼요. 높아집니다.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네. 투표할 때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투표할 때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왼쪽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정부 들어올까 봐. 그러면 완전 인생이 맞아요. 끝나는 일이고. 네. 오른쪽 정부 지지하는 분들은 왼쪽 정부 들어올까 봐 잠이 안 오잖아요. 네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그러니까요. 스스로 이렇게 불안함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진짜 좋은 나라는 네. 여러분 내일 투표하는 날입니다. 꼭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네. 헉, 내일 투표 날이었어? 그렇죠. 몰랐네. 네. 아 그래?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마실 분들은 마시고 안 투표 안 하는 것도 메시지지 뭐. 네. 저는 정치에 관심 없거나 혹은 정치인들한테 특별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내 메시지야. 네.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투표 날만 되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고 나중에 정권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정권 나왔다고 우리 후회하고 투덜대지 맙시다. 무슨 완전히 무슨 투표가 뭐 그 무슨 결사체 만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운동해야 하잖아요. 아유, 백군 천군 너무 열심히 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 문제 걱정 끝나고 나면 대충 네. 이제 끝날 시간인 것 같은데 요즘 걱정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렇죠. 이게 앞으로 2050년, 206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지 가늠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최근에 우리나라 경고를 한다고 2050년이나 2060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 근데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당장 내년에 아이가 얼마나 태어날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밤에 아이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빠숑님도. 저 능력이 되죠. 네. 만들려. 여보, 네, 능력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서.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렇게 될 때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사실 고민이죠. 네.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생각해 왔던 대로 야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될 텐데 공급을 못하게 하면 더 오르지. 네. 뭐 이런 그냥 아주 간단한 룰로 움직였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2050년 하면 이제 앞으로 30년 후쯤 되는데 저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가본 미래니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일인데 네. 안 가본 일인데 모르는 일인데 다만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건 우리나라 전체의 GDP가 물가 감안하면 더 늘긴 느는데 이게 물가 오른 것만큼도 잘 안 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경제가 성장 안 한다는 뜻이지만 네. 문제는 그때쯤 되면 인구가 1년에 한 1% 이상씩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 성장률은 제로라는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 1인당 GDP로 나누면 네. 그건 스틸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관적인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가파른 고령화와 이 정도 저출산을 겪어본 나라가 없어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런 재건축을 그 시기에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야, 이런 그러네요. 저출산, 이런 고령화가 앞으로 2, 30년 동안 닥치면서 야, 니네 코리아 괜찮겠어? 그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80년대 후반에 지어놓은 200~300만 채의 단체로 지어놓은 이 아파트들을 다시 재건축도 해야 하는 상황이 같이 벌어지니까 네. 야, 이때 지방은 소멸할 거고 그럼 지방 인구는 수도권으로 올 텐데 이때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 진짜 몇 차 함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건 그냥 막연하게 미래는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그냥 집은 팔아야 되는 거야도 아닐 거고 야, 그냥 무조건 부동산은 불패야. 이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죠. 이제 그것도 구체적인 답은 아닌 거라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더 그래서 굉장히 주목과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집값이 오르더라라고 그냥 서울 안에는 다 올랐고 수도권이면 다 올랐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매우 이제는 그 지역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도 이제 재건축 안 되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정부가 보너스 용적률을 막 퍼붓지 않으면 네. 타산이 안 맞아서 재건축 안 되는 지역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서울이니까 위아더 월드에서 같이 올라간 그렇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서울에서도 재건축을 해서 좋은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지역과 네. 이건 어떻게 해도 재건축이 안 될 만큼 집값이 낮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이제는 같이 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까지는 야 재건축 그냥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였는데 이제는 재건축을 쉽게 못하는 때가 오니까요. 왜냐하면 일산 해야죠, 분당 해야죠, 평촌 해야죠, 목동 해야죠, 상계동, 중계동 해야 되는데 니들도 하려고 그래? 안 돼! 가 분명히 될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한 1, 2년 기다리면 내 차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려면 한 40년 걸릴 겁니다. 순서 있게 다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안 할 테니까 열심히들 하세요라고 하더라도 한 40년 걸려야 이 난리통이 대충 그래도 많이 했네 재건축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번호표 잘못 뽑으면 못 한다고요 재건축을. 그런 거에 지방들이 소멸하기 시작하면 지방에 살던 인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인천으로 가실지 서울로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인구가 확 줄어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도록 내버려 둘까요?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민을 좀 받자라고 하는 물꼬만 트이면 네. 아시아에 있는 인구들 입장에서는 코리아가 그래도 살기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구 갑자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인터내셔널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라고 하는 건 정말 네. 상상하기 어려운 고차원 함수가 되는데 그럼요. 이걸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걸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네. 부동산 채널이랍시고 다들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는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거나 네. 올해가 사야 될 시기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올해는 맞아요. 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죠. 그럼요. 상승하라고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왜 초대해놓고 그거만 물어요 왜? 네? 그런 거 묻네 물어보잖아 언론사에서 막. 아니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그걸 답을 그렇게 낼름낼름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냥 지상파에. 안 나가지 말고 나가서 그런 거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내년에 안 오르면 그건 다음에 후년에 오를 거고 내년에 많이 오르면 후년에 떨어지겠죠. 네. 길게 보면 그렇죠. 그 예. 급등을 계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급락을 계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꼬여 있는 문제가 많은데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10년 전에 물었으면 그거야 물어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지금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저도 3프로 TV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제가 가까우니까 부를 테니까 그때 네. 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 2시 반이네. 일하러 가야 된다. 네, 3시 그러니까 녹화해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집 사요 마요? 올라요?
제가 집 사요 마요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아파트를 사야 된다면서요. 집을 사요 마요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근데 얼마 있어요라고 하는데 저 잘 조달하고 대출 받으면 한 15억 돼요라고 하면 그건 네가 판단해 이 새끼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네네. 내가 어떻게 코치해 줍니까? 네네. 사든 말든 그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 자기 결정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얼마 모았어요? 하면 1억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살아야 돼요? 하면 수도권을 벗어나면 안 돼요. 직장이 그렇죠. 서울이라. 네, 조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 아니 그럼 그분들한테 집을 사요 마요 하면 그럼 빌라 사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빌라는 사면 안 되게 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가서 빌라라도 사라고 해야 돼요. 빌라는 사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네. 기다려봐. 내가 형이 가서 좀 싸우고 올게라고 해서 이런 데 와서 여러분 빌라를 사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발 청약통장 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 네. 기간은 뺍시다. 네네. 집 가졌던 경력이 전과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무주택자를 그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만 사야 되고. 맞아요. 그-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을 사요 마요? 이 정책 좀 어떻게 먼저 건드려 보고 나서 네. 결정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화에 대한 결정은 스마트 튜브에서 매일매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정말 긴 시간,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을 했어. 예, 아무튼 긴 시간 정말 진지하고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메시지 전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만 놀지 마시고 언더스탠딩에도 많이 좀 놀러와 주세요. 있는 집이 더해요, 어떻게. 직원이 더 많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